어머. 다음 카카오에서 카톡 감청이 147건이었고 압수수색이 4,800건이었대. 사용자 불안하게 만들어서 공식 사과하고 올해 안에 비밀 대화를 도입하겠다? 지랄을 한다. 이미 4,800건이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4,800건 압수수색 협조했다고 통지냈어? 나는요, 이거 진짜 누가 그러던데, 다음 카카오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카카오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이게 다음 카카오가 압수수색 신청을 받아 당신의 자료를 인계했다라고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거 나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집단소송 해야 돼. 그지? 이거 집단소송 해야 돼. 누가 이거 집단소송 좀 신청해봐봐. 그러면 나도 다음 카카오에 내 내용을 혹시 압수수색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그거 문의하고 만약 했다 그럼 나도 이거 소송단으로 참여할 거야 이거. 나도 카카오톡 이제 거의 안 써요. 그 지금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 때문에 카카오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카톡을 지금 아예 삭제할까 고민 중이야. 그리고 참 보스턴 시청자님이 있어. 근데 이 보스턴 시청자님이 006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답장이 안 가더라고요. 답장이 안 가. 문자는 내가 받고 있는데 답장을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외국에 계신 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나를 입력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국가번호 82번 넣고 그 다음에 010에서 공짜 빼고 10 넣고 그 다음에 2294에 2016이라는 번호를 저장을 하면 그러면 텔레그램에 내가 뜨는 것 같더라고. 그죠?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테 물어봤는데 82 우리 나라 번호 국가 대한민국 번호가 82야. 82 그 다음에 10 2294에 2016 요거를 다 입력하면 그걸로 망치 부인을 저장하면 여러분 텔레그램에 떠요. 해외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010-2294에 2016을 저장하고 텔레그램을 깔면 번호가 뜨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앞에 82를 붙여야 돼. 82를 붙이고 10-2294에 2016으로 그렇게 딱 입력하면 망치 부인이 텔레그램에 뜹니다. 돈이 많은가 봐요. 법정에서 만나요. 네. 사이버 검열 1년에 3,700만 명이 털리는데 통보도 못 받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이래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마 알려주는 통지 의무가 없을 거야. 일부러 정부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 왜? 지네가 멋대로 감찰하려면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법이 없을 거라고. 현재는 아마 통보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을 거예요. 예. 하여튼 정말 짜증나서. 통지 의무 있어요? 확실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지 의무가 있어? 그러면 소송 이거는 100%네. 예. 이거 100% 그러면 카카오가 물어내야 돼. 예. 이거 그런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안 해줬으면 예.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온 거다. 문제는 부위원장한테 통지됐고 나머지는 통지가 안 된 거다. 그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에게만 통지를 하고 관련해서 정보가 전부 다 털렸던 3,000명에게는 통지가 안 간 게 문제다. 그 3,000명이 집단소송해야 돼. 그리고 카톡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그래서 나한테 통지해주기 전에는 내 걸 지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통지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심각한 문제인 거지. 동의도 받아야 되고 통보도 하는 게 당연하다. 정말 미친놈들이네. 집단소송을 준비해야 돼. 집단소송 준비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아예
미안합니다. 방정리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쟤네들도 가끔 가다가 저러다가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블랙 안 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누구 강퇴시켜라, 블랙 시켜라 이러면 님들이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네. 하긴 정부가 국민 정보를 팔아먹고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야.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정부답게 행동을 안 하고 있어. 만약에 국회라도 정상이었으면 이건 당연히 탄핵감이야. 이명박 박근혜는요, 당연히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지금 왜 나라 꼴이 이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당이에요? 새누리당이에요. 예. 항상 쓸데없는 얘기해서 또 블랙이야. 네. 지금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상이면 국회의원들이 이명박도 탄핵했어야 정상이고 박근혜도 탄핵했어야 정상이야. 노무현은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심판이 걸렸어요. 이명박은 국민의 돈으로 4대강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했지? 과정에 문제 많았지? 박근혜는 지금 국민한테 약속한 공약 다 깼지?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원 문제라든가 이번 이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거 당연히 탄핵 대상이야. 그런데 왜 탄핵이 안 될까요? 국민은 탄핵할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국회의원에게만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탄핵 심판이 청구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과반수가 박근혜 꼬봉들이야. 박근혜 사수대야. 박근혜의 종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게, 그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 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의견 개진하고 전화해서 항의할 거 항의하고 요구할 거 요구해야 돼요. 그게 지역구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권한이야. 권리고. 알면 됐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어.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꺼져. 네. 자, 그래서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통령이 저지랄을 못해요. 대통령이 저지랄을 못해. 근데 지금 국회 과반수가 대통령의 종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됐느냐? 왜 대통령의 종들이 됐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집중해라. 내 4대강 문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딴 얘기하면 벌레야. 딴 얘기하는 놈에 대한 애칭이 벌레니까 벌레라고 막 신경질 내지 말고 방송 내용에 집중해. 왜 국회의원이 항상 새누리당이 당선되느냐 하면 야당이 여러 개라서 그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왜 매번 새누리당이 더 과반수 이상 돼요? 이명박 박근혜 편은 당이 하나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당이 여러 개야. 그래서 매번 하나로 뭉친 놈들이 되는 거야. 쟤는 35%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5%가 전부 다 쪼개져 있는 거야.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계속 2번을 찍어왔던 사람이 국민 중에 27%예요. 항상 투표할 때 투표하면 2번 찍는 사람이 27%야. 근데 맨날 1번 찍는 게 35%야. 국민 중에. 국민 35%가 1번을 찍어. 27%가 2번을 찍어. 나머지를 쪼개서 찍는 게 10%야. 나머지를 이 쪼개져가지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찍는 사람이 10%예요. 자, 그러면 27%에다가 10%를 합치면 몇 프로야? 37%야. 그러면 35%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2번 말고 나머지 번호가 또 나오는 거야. 2, 3, 4, 5, 6, 7, 15번까지. 선거 때 봐봐. 근데 1번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 걔네들은 습관적으로 1번만 찍어.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2번 찍는 27% 말고는 전부 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나? 처음 들으시는 분.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 솔직히 국회의원들 하나 개개인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그 군소 야당, 작은 야당에 그 소속된 의원들이 덜 똘똘해. 책임감도 있고 더 도덕적이기도 하고 그래. 물론 이석기 같은 의원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더 똘똘한 사람들이 2번으로는 출마를 안 하는 거야. 왜 출마를 안 하느냐? 소위 민주당하고 나머지 진보야당. 나머지 진보야당이 왜 2번으로 출마를 안 하냐? 2번으로 입당해봤자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2번은 호남 텃세가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국회의원 텃세가 심해서 여기서는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야.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블랙입니다. 자, 예. 아주 이런 얘기하면 꼭 수개표론자들 나오죠? 아주 기계적으로 뛰어나와요. 네. 이게 그 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국회 개혁을 할 때 방해하려는 거야. 이 수개표론자들이 누구냐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지난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왜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냐? 박근혜는 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런 말 했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런 얘기로 국민들 전체가 다 같이 집중해서 싸웠으면요,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 박탈당했어. 그런데 그때 이 수개표론자들이 한 달 내내 수개표 주장한 거야. 개표기에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수개표 주장하면서 막 어거지를 피웠어.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단체에서 개표장 다 감시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 개표장을 다 검사했고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그리고 이게 개표장이에요. 정당별로 개표 참관인이 다 들어가. 그 개표 참관인들이 그 기계에서 나온 숫자 다 세고 그 합산해서 보고하는 것까지 다 세요. 그거 나중에 우리 지역구의 그 개표 결과하고 그거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그런데 왜 수개표 얘기를 했을까요? 예, 왜 수개표 얘기를 했을까? 수개표 얘기를 해가지고 중요한 이슈를 트는 거야. 살짝 빗나가게 하는 거지. 지금도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제까지 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냐?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이유가 뭐냐?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당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개표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 지금 주장이 수개표한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옛날에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할 때 수개표했어. 수개표가 완벽하다고 누가 그래? 3.15 부정선거가 수개표야. 수개표만 하면 부정선거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개표 주장을 해가지고, 예. 수개표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개표라는 게 뭐냐 하면 손으로 개표한다는 얘기야. 옛날에 이승만 때
박정희 때 다 수개표했어. 부정선거할 때 전부 다 수개표했다고. 손으로 개표하는 거. 사람이 개표하는 걸 수개표라 그래. 그리고 지금은 기계로 개표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개표를 할 때는 개표해가지고 2번, 3번 검사를 해서 합산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다음 날까지 갔어. 다음 날 낮이나 돼야지 개표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개표를 하니까, 기계로 검표를 하니까 단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계가 기계로 검표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한다. 그게 개뻥인 것이, 기계는 뭐만 하냐? 분류만 하는 거예요. 기계는 분류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분류만 해서 1번 표, 2번 표를 쫙 분류를 해주면 1번 표, 1번 표대로 세고 2번 표, 2번 표대로 세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합산이 되는 거야. 그 합산을 개표 참관이 그 눈으로 지켜보고 다음날 개표 결과까지 확인한다고. 그런 이유로 개표 참관인은 돈 받고 개표 참관인을 하는 거야. 일당을 받아, 일당. 점심값, 저녁값에 뭐 간식값 뭐 이런 거 일당을 받고 개표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라는 거, 김어준이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의 개표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지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 안 했어. 김어준이 이야기한 건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어준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개표기가 외부에서 혹시라도 해킹의 위험성이 있지 않는지 검토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해킹 당했다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런데 시스템상 개표 참관인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개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트는 거야. 그러면 신상철 씨가 주장한 내용은요. 신상철 씨가 주장한 문제의식, 그거 내가 볼 땐 의도적으로 누가 올린 거야. 가령 신상철 씨가 주장했던 내용을 누가 이제 나한테도 보냈어. 근데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야. 이런 결과가 있네요. 엑셀 자료 이거 뭐죠?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어느 구도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그래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가 봤어. 정말 이상한 자료가 뜨는 거야. 지역 선관위 자료에 엑셀로 정말 이상한 자료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90%는 믿을 거 아니야. 어머 진짜 이 사람들 말이 믿네. 나는 그럴 때 안 믿잖아. 어떻게 했어? 우리 구에 들어가 봤어. 우리 구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우리 구에는 그런 자료가 올라온 게 없더라고.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이 찝은 구에만 있고 나머지 구에는 그게 의무적으로 있는 자료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개표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엑셀 파일 이상한 게 떠돈다라고 막 올렸던 거 있잖아. 그게 모든 지역구에 있는 자료면 모든 지역구에 떠야 되잖아. 모든 지역 선거구에 없다니까. 그게 특정 몇몇 개에만 이상한 엑셀 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일부러 유도한 것 같아. 그런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웃기는 게 민주당에서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다 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 그래서 선관위를 불러서 그 당시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서 보여달라 그랬어. 근데 선관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때 투표용지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투표용지를 안 갖고 왔어. 엉뚱한 종이를 갖고 와서 오류가 남발하게 했다니까. 이 기계는 그 그램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용지를 읽는 기계인데 일부러 투표용지가 아닌 엉뚱한 종이를 넣어서 오류를 막 사람들 앞에서 보게 했다니까요. 그게 언제였냐면 12월 말. 그지? 12월 말 1월 초에 2012년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선관위에서 실험을 한 거야. 민주당의 요구로. 그런데 그 자리에 선관위가 엉뚱한 종이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오류가 막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시연회를 했어요. 시연회를. 이거 봐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투표용지를 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투표용지를 갖고 와서 제대로 구분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1번 찍은 거, 2번 찍은 거 갖고 와서 그 투표용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했다고. 전혀 엉뚱한 종이를 갖고 와서 일부러 낚은 거야. 그래서 수개표 논란을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수개표 논란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매우 중요한 논점을 얘기할 때 가령 망치 부인이 정치개혁해야 된다. 내가 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왜 지금 야당이 따로 있느냐. 야당이 지금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서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런 얘기하면 수개표 합시다 그래. 수개표 합시다 그러고 나온다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야당이 쪼개져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 모든 전 세계가 야당이 여러 개인데 망치 부인 넌 폭력적인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 다른 나라에도 야당 많아. 다른 나라엔 새누리당이 없잖아. 다른 나라엔 새누리당이 없잖아. 잘 생각해봐. 어느 나라에 새누리당 같은 당이 있냐고. 어느 나라에 조중동 같은 신문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냐고. 어떤 나라가 정부에서 자기 선거운동원들한테 공영방송 사장을 시키냐고. 그런 나라가 어딨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고. 그럼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 때는 비정상적 단결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처럼 야당이 분열돼서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를 못 만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비정상적인 미친놈들과의 전쟁을 하는 중이야. 조선을 일본 놈들이 와서 점령한 게 맞다고 생각한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인 권력을 만들려면 옛날에 중국에서 소위 위안스카이란 놈이 이제 중국의 왕실을 무너뜨리고 군벌 정부를 만들었어요. 군벌 정부를 만들어서 독재를 한 거야. 원세계란 놈이. 근데 원세계를 굉장히 막 추앙하는 놈들이 있어. 대단한 지략가였다. 그게 다 친일파들이야. 왜냐하면 원세계하고 일본 군벌하고 힘을 보태갖고 세운 나라였거든. 그래서 이 원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중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나쁜 놈이 군벌이다. 그러면 그 당시 군벌이 제일 셌어. 원세계의 군벌이 제일 셌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손문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국민당과 손문이 이끄는 국민당과 그리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합작을 해요. 국공합작이야. 그래서 군벌을 무찌르는 거야. 장제스는 손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고, 손문이 국민당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손문이 만든 순원이 국민당을 만들어서 그 국민당이 굉장히 중국인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 그러나 권력을 위안스카이가 잡고 있으니까 이 순원이 공산당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손문의 뒤를 이어서 장개석이 나오게 되고 그 장제스가 모택동하고 국공합작이라는 걸 2차 국공합작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국공합작이야.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군벌이라는 미친놈들을 무찌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국민당의 장개석의 국민당이 부패했어. 그러자 근데 이제 이 장개석의 국민당이 부패한 세력이 공산당하고의 국공합작을 일방적으로 깨고 군벌을 쫓아내니까 그리고 막 부정부패한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택동이 자기의 지지자를 데리고 그 10,000km를 행진한 거 아니야. 10,000km를 10만 대장정인가 10만 킬로인가? 그래가지고 홍군의 대장정이라 그래서 공산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막 국민을 설득하고 다녀. 그래서 나중에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중국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대만으로 가서 그러니까 왜 중국의 본토를 뺏겼냐. 이건 부정부패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무섭게 처벌한 거야. 그래서 장개석의 며느리도 부정부패로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태평양에 갔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어. 태평양에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장개석의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공무원 비리가 없는 거야. 대만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연봉이 높다는 거야. 근데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공무원들이 깨끗한 나라 상위권 안에 드는 게 대만이야. 그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그 비정상적인 놈으로부터 권력을 뺏으려면 국민당, 공산당이 합작하는 것처럼 지금은 진보 세력하고 중도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야당이 따로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야당이 지금 이런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 제도야. 우리 국회의원 1등한 사람 1명 뽑아. 65%가 다른 사람 찍었는데 35%짜리가 매번 국회의원이 돼.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 체제 하에서 권력을 잡으면 안 된 놈들을 무찌를 때까지는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망치부인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망치부인 이야기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진보야당의 나름의 운동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야당 중에 가장 먼저 독립적인 정당 운동한 거 민노당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산당 몰이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작살이 났잖아요. 그런 거야. 그렇게 소수 정당으로 존재하는 건 언제든 그런 위협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야당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야. 모두 힘을 모아서 국공합작하는 정신으로 합쳐서 일단 군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더 진보 정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망치부인의 주장이 진보 세력에게 너무나 폭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가요. 망치부인이 이 얘기를 2010년부터 떠들고 있는데 진보야당은 절대로 동의를 안 해. 합쳐봤자 공천 받겠냐 이거야. 내가 뭐라 했어.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이 갖자. 그러면 정말 똘똘한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저는 이 방향이 전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향이 아직은 정말 정치인들에게 안 먹히는 것 같아. 지금 현실 정치인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이 꼬라지로 지금 이 모습으로 2016년 내후년 봄에 총선을 치른다면 지금 1년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런 몰골로 2016년 총선을 치르면 새누리당이 완전히 압승할 거야. 완전히 압승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무장항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지. 지금처럼 이 야당 민주당 안에서 친노니 반노니 눈치 보노니 아니면 친새누리노니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고 야당이 네 파야. 민주당이 네 파야. 그 밖에 바깥에 야당이 3개가 4개인가 또 있어. 이 꼬라지로 2016년 가면요. 또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은 더 처참해질 거예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새누리 책임일까요? 야당들의 책임일까요? 모두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갈 거야. 국민들이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 욕할 것 같아? 새누리당 욕 안 해. 우리 80%는 너네가 합치길 바랬다. 우리 65%는 너네가 합치길 바랬다. 근데 너네 어떻게 했냐? 따로 지잘났다고 지랄해가지고 이꼬라지 된 거 아니냐? 전부 야당 욕한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박근혜가 사고치고 새누리당이 편드는 건데 욕은 야당이 먹어. 지금도 야당 탓하는 거야. 똑같아. 이대로 16년 총선 맞이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년 전당대회 당대표를 제대로 뽑으면 될 거다. 지랄을 한다.
지금 내파가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 내파에서 뭐 누가 다수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든 그 다음날부터 걸레돼. 그 다음날부터 물어뜯을 거라고. 어? 박지원계에서 밀어준 사람이 되면 도로 호남당이다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나는 진보정당 지지자다. 차라리 진보정당에게 힘을 주자. 이런 글이 도배가 될 거고요. 만약에 문재인을 당대표로 만들면 그날부터 문재인과 노무현 싸잡아서 그 모욕과 훔쳐낼 거예요. 그걸 지킬 만한 힘은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지금 내년 전당대회만 잘하면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 자, 지금 국회는요, 그 정치개혁 논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국정감사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라는 건요,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 변상욱 대기자의 오늘 기자수첩 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한번 그거 같이 들읍시다. 변상욱 기자의 기자수첩. 오늘자 변상욱 기자의 기자수첩. 오늘자 기자수첩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 분. 구글에선 또 안 뜨네. 오늘 10월 8일. 아, 어저께까지만 있고 오늘 건 안 올라왔네. 어저께 것까지만 있고 오늘 게 안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국정감사의 역사야. 예. 국정감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정감사의 역사라는 게 뭐냐. 국정감사가 뭐냐. 이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권한이 뭐냐면 나왔어. 감사합니다. 예, 요거 같이 볼게요. 기자수첩 넘어가죠. 문제가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예. 언론들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떠벌리는데 사실 그것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서 줄여놨어야 되는데 정부가 얼마나 커졌으면 피감기관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 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근데 국정감사는 늘 부실하죠. 1년에 딱 9월 정기국회 중에 20일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산안 처리해야죠. 국감해야죠. 법률안 심사해야죠. 국정감사는 늘 부실한 거죠. 올해는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건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전국이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정기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국감 분리 시행한다고 해서 국정감사의 어떤 새로운 변혁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국정감사 변천사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의회가 국정감사권을 갖는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감사 권한을 좀 강력하게 부여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유신헌법 제4공화국에서 국정감사권 비효율적이다. 행정부를 너무 귀찮게 한다. 공무원들 일손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하면서 삭제해버렸죠. 예. 그러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이게 국정감사를 살려냈는데 살리는 척하면서 일부 특정 사안만 하도록 규제를 해가지고 아주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원래 국정감사는 이 앞부분이 있어요. 이 앞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국정감사의 역사가 언제부터였냐? 그러면 영국에서 요 뒤에 나오나?
이거 한번 다 듣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러다가 부활이 된 게 이제 1988년. 그때는 화려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비리와 뭐 각종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고 정경 유착 비리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막 밝혀낸. 그러니까 부활한 첫 해의 국정감사는 정말 최고 화려했어요. 네, 그래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나요? 슬픈 얘기가 많은데 어느 나라 의회가 최초로 감사 활동을 벌인 게 언제냐면은 1689년 영국입니다. 1600. 예. 와.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주창하고 나섰어요. 예. 영국군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영국이 졌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영국 의회가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면서 예. 조사 내지는 수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인베스티게이션을 벌이겠다고 해서 나섰는데 이게 국정감사의 기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국정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예. 인베스티게이션 하면은 감사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수사 포함한 조사입니다. 첫 번째는 1689년 예. 영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예, 예.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물리치고 국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서 예. 의회의 감사권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아하. 보면은요, 1921년 보면은 미국 의회는 감사원을 의회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감사국의 핵심 업무는 회계감사, 예. 오디트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이밸류에이션, 행정을 제대로 정책을 수행했는가. 예, 예. 그다음에 수사, 수사까지. 비리 저진 거, 인베스티게이션, 체포권에 뭐 기소권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별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때그때 조사하는 것은 영국 스타일이고 예. 상설로 수사기관을 의회 안에다 두고 잘못한 거는 다 뒤져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인 거죠. 그래요. CIA, FBI보다 정치인들하고 관료는 의회 감사국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정도로. 더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뭐요? 미국의 의회의 조사국 직원이 예.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통일부에 나타났어요. 왜요? 북한의 개성공단 문제를 조사할 테니까 서류 다 갖고 와. 에? 이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회의 한 조사관이 예, 예. 미국이든 태국이든 필리핀 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야. 수사 자료 좀 갖고 와봐. 그 정도로 영향력이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의 감사는 특별 사건별로 수사센터가 설치되는 영국식. 상설 수사기구가 설립돼서 임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평소에도 정보 수집, 사찰, 수사까지 벌이는 미국식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예, 예. 예. 어느 시기든 간에 의회가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이거 좀 헷갈리죠. 다른 네.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조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감사와 수사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아, 조사란 말이 그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상위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의회가 조사권을 갖는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권도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권도 가져야 되는 건데 예. 우리나라는 미국식 헌법을 본따서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의회가 감사, 조사, 수사를 벌여 큰일 나 했고 대통령 쪽으로 빨리 빼냈어요. 그게 지금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분리시켜놓은. 그러니까 미국 흉내를 내는 척하는데 야 이거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라고 줄인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세월호 특위를 하면서 조사권 수사권을 왜 국회가 가져요라면서 우리가 논란을 벌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 이야기 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핵심. 국정감사라는 건 국회에서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 한 입에 먹을 꽃. 미안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법을 만드는 거야. 법을 만드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게 그만큼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감사가 며칠? 20일. 국회의원한테 그럼 국회의원 월급 20일치만 주면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1년 365일 연봉으로 지급하는데 국정감사 20일밖에 안 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못 만들면 국회의원 연봉 토해놓게 할 수 있나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우리나라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원래는 이 국정감사는 상설기구여야 돼.
상설적으로 1년 내내 국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막은 게 누구? 그거 못하게 한 게 누구예요? 그걸 못하게 한 게 누구야? 아까 나왔는데. 아까 나왔는데 누군지 몰라? 사공화국이 박정희 때 없앴다고. 원래 국회에서 이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피감기구가 최대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가 정부 기구를 역사상 최대로 비대하게 만든 거야.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왕창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왕창 쓰면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런데 조사할 인력이 충분하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국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상 정상이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으로 많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적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적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원래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수는 정상이 500명이래.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적당한 숫자는 500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만한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국회의원 수가 300명밖에 안 돼. 300명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적고 감사 기간은 짧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인원도 1년 365일 상시 국감을 하면 항상적으로 자료 요청해갖고 감시할 수 있으면 300명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구조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못하게 해놓은 거야. 누가? 박정희가. 박정희가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국정감사를 상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이 됐었어.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가 국정감사를 2번에 나눠서 하자고 그랬는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거지.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야. 근데 우리 이걸 몰랐잖아. 자, 국정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죠, 여러분. 그치? 여러분 국정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잘 몰랐잖아요. 그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국정감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야. 국정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언론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당이 쓸데없이 행정부 발목을 잡는다. 그 다음에 야당이 쓸데없이 재벌들을 출석시켜서 모욕주기 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만 나오잖아. 그죠? 지금 언론에서 국정감사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야당이 쓸데없이 세월호 문제로 발목 잡게 한다. 그 다음에 야당이 쓸데없이 재벌들 불러다가 벌 세우게 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언론의 멘트, 이게 여러분들이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한 거예요. 국정감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주머니에서 여러분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간 세금, 여러분의 시장 바구니에서 따박따박 떼어간 세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따박따박 가져간 세금들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 200만 원 받아. 200만 원 받으면 거기 근로소득세 내죠. 200만 원 받은 거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야. 담배를 피면 한 달에 10몇만 원이 세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트에서 100만 원어치 생활비를 무슨 물건을 샀어. 10만 원이 세금이야. 그럼 한 달에 여러분 몇십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 1년에 몇백만 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야. 그 세금을 받아서 이 새끼들이 어디다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국정감사예요. 그게 국정감사야. 여러분의 돈을 저 새끼들이 갖다가 어디다가 썼는지를 감사하는 거, 그게 국정감사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냐? 항상 국정감사가 있으면 매번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리는 거야. 가을은 스캔들의 계절. 응. 가을은 스캔들의 계절이야. 항상 가을이 되면 A양하고 B군이 꼭 모텔에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C양하고 D양이 몸캠이 발견되거나 누드 사진이 나오거나 아니면 E양하고 F오빠가 히로뽕을 하거나 대마초를 피거나 매번 그런 스캔들을 만들어서 매번 그런 스캔들을 가을에 터뜨려가지고 국정감사 뉴스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정감사를 10월 달에 감사를 해. 감사는 뭐냐? 정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야. 너 나와봐. 이래갖고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장관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야. 감사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랬냐? 물어보는 거야. 그 내용을 총괄해갖고 11월에 국정질문이라는 거래요. 총리나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국정질문을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국정감사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너 왜 그랬냐? 이게 11월이야. 그래서 항상 11월에는 누가 죽어. 11월에는 유명 연예인이 죽어.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그래서 이 항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요즘에는 연예인 스캔들이 요즘에 안 먹히니까 이번 가을에는 전부 다 개나 소나 축제를 또 막 해. 단풍이 들 거라는 둥, 단풍이 들 거라는 둥, 뭐 축제 소식, 스포츠 뉴스. 그래서 이 스포츠도 원래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국가에서 신경 쓰고 뭐 아시안 게임 종합 1위, 2위 그런 게 있어 없어? 아시안 게임의 종합 1위, 2위를 선정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올림픽에서 세계 순위 있다 없다? 없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모두 아마추어들 개인의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메달을 따든지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거지 그걸 국가 순위로 정하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나라가 국가 순위를 정하는데 대부분이 뭐야? 독재 국가야. 독재 국가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에서 국가 순위를 지들 주장대로 계산을 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온 국민이 응원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스포츠 게임에 막 응원하라고 내몰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독재 국가만 그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느냐? 3S 정책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중우 정치 혹은 우민화 정치. 국민들을 바보로 계속 만들어서 그래서 이 국정감사 기간에 스포츠 뉴스가 활발하고 그 다음에 기상을 예보하는 기상 캐스터들의 옷은 점점 얇아지고 맨 화면에 동물농장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만 나오는 거야. 국정감사를 국민들한테 한 가정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빼가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언론이 보도라도 제대로 하냐? 안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언론이 중요한 보도를 안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국민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하고 비판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국민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없어. 사실 전문적인 용어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의원들도 무슨 언어인지 말을 모르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겠어. 두 번째,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감을 해설해주고 국정감사를 해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게 상설화돼야 되는 게 언론의 임무야. 그랬던 적이 우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 노무현 때. 노무현 때는 국정감사를 하루 종일 YTN이나 이런 데서 생방송해줬어요. 국정홍보처나 국회방송이나 이런 데서 국정감사를 하루 종일 생방송으로 틀어줘.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국정감사가 없을 때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정감사 내용을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기억나? 노무현 땐 그랬어. 그래서 노무현 때는요, 국민이 뉴스만 들어도 똘똘해질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이명박이 들어선 다음부터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어쩌다가. 이게 전부 다 뭘 통해서, 네티즌 여론조작단을 통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얘네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2004년에 이들의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2005년부터 무슨 짓을 했냐. 노무현을 편들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글 쓰는 사람한테 악플을 달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도 요즘에 뉴스에다가 세월호 특별법 필요하다 댓글 달면 때로 몰려갖고 20-30명이 막 악플 달죠. 그죠? 요게 2005년에 만들어진 그 네티즌 조직의 매뉴얼이에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야. 20-30명이. 어느 사이트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악플이 20개, 30개 달릴 거야. 항상 인기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요. 거기에 20-30개 아이디가 상주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죽이고 살리는 걸 결정하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사람 심리에는 어떤 게 있냐.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봐야 된 책으로 지식 2 시리즈를 홍보한 적 있잖아. EBS에서 김진혁 PD가 만들었던 지식 2. 그 지식 2 시리즈의 1, 2, 3권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 뭐냐 하면 하얀 줄하고 깜장줄을 정확하게 깜장줄이 더 길든가 짧든가 하여튼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를 준비를 해요. 누가 봐도 티가 딱 나게 해.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명만 실험 대상을 갖다 놓고 나머지 9명이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흰실이 더 짧은데 흰실이 더 길다고 9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한 명의 피실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기가 똑바로 보는 대로 흰실이 더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 17%. 17%. 13%인가? 13%인가 보다. 87%는 9명이 짜고 거짓말을 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야. 거기 따라가는 거야. 87%가. 무서운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 쟤네들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민주주의는 다수결. 그러면서 거짓말 여론조사를 막 발표하는 거야.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하면 남의 의견이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심리.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쟤네들이 2005년부터 썼던 수법이에요. 다수 의견이 이러니까 따라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수 의견이라는 걸 분석해 보니까 다 조작이라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이명박이 그 2010년 추석 앞두고 지지율이 50%라고. 이명박 지지율이 50%를 넘었다고. 그러면서 언론사 2개에서 발표했다고 추석 전전날 모든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 근데 내가 바로 그날 마트를 갔었거든.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장을 못 보고 다 이명박한테 막 SS 막 이러는 거야. 쌍시옷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50% 누구한테 조사한 거냐? 뭔가 이거 수상하지 않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배추값이 12,000원이었어.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이라서 이 추석 상을 보는 여자들 이제 남자 여자가 돌아버린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근데 이명박이 50%라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석 연휴 내내 물가 논쟁이 막 벌어져. 나중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여론조사 기관 2개라고 발표났잖아. 그 중에 한 조사 기관이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 없다. 뻥이었던 거야. 여론조사라고 나오는 내용이 뻥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명박이 여론 조작을 통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야.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이 그렇게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2007년에 한나라당 그 경선에서 박근혜가 올킬했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모든 조사 결과에서 박근혜가 다 이겼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됐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여론조사 박근혜, 이명박, 박빙 이런 뉴스가 나와.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5차 범위 내에 막 교차. 그 다음 뉴스가 박근혜, 이명박이 박근혜 넘어섰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와.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는 이명박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쫙 풀리는 거야. 그런데 이때 박근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 여론조사 문구가 잘못됐다.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질문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라고 묻고 있다.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지만 왠지 이명박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박근혜 측에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나 묻히고 왜? 모든 재벌 언론들이 몽땅 이명박을 밀어준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가 되자마자 재벌들 전부 다 잡아넣었잖아. 복수하려고. 그때 복수하려고. 그래서 여론을 조작했던 거야.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국민들이 그거에 맞게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대통령 지지율 거짓말을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러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거지. 그 10년 추석 때 여론조작 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에 이 여론조사의 문제점 2개는 첫 번째는 바로 그거. 듣보잡 기관에서 혹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해.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해보면 비슷하게 나와.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야.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대부분 누구한테 해? 집전화로 해. 왜냐하면 집전화는 사는 곳이 정해져 있어. 02 서울, 900번 떼면 강북,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나이만 물어보면 지역별 여론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전화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집집마다 집전화 있는 집이 드물다는 거야. 집전화가요, 현재 가구마다 있는 집이 40% 미만이라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때 KT에서 집전화를 전부 다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 그랬어. 기억나요? 집집마다 집전화가 이제 없어. 집전화가 없고 가구들 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인터넷 전화를 써. 그런데 인터넷 전화는 여론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터넷 전화는 이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부터 같은 번호 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십 년째 쓰는 전화번호로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박근혜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40%가 넘고 50% 가까이 나오던 이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만 물어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함정이 있어. 세 번째 함정.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허위조사 발표하고 여론을 조작한다. 여론몰이를 한다. 두 번째는 집에 집전화 수십 년 된 집전화 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조사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뭐냐? 응답률이라는 거야.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받은 사람, 조사에 응한 사람의 비율이야. 가령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응답률 10%에 1000통의 전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00통을 한 거야. 전화를 10,000통을 돌렸는데 그 중에 1000통이 받았단 얘기야. 그게 응답률 10%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응답률. 이거 뻘소리하는 사람들 있어. 응답률이 1000통이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1000통이고 응답률이 10%다. 그 얘기는 뭐야? 전화를 몇 통 했다? 10,000통을 했다는 얘기야. 10,000통. 10,000통을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10%가 전화를 받아서 1000통을 채웠다는 얘기야. 그게 응답률 10%야. 그러면 응답률 5%에 1000통이면 20,000통을 전화했다는 얘기야. 20,000통을 전화했는데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5%밖에 안 됐다는 거야. 5%가 1000통을 간신히 채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꼭 보면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다음날 여러분 사이트에 그런 글 쓴 사람 있어. 1000통의 응답률 5%면 이게 실제로 전화 20통 한 거다. 아니 5%면 몇 통 한 거라 그러더라? 50통이라 그러던가? 응답률 5%면 50명한테 물어본 거다. 이렇게 글 쓴 사람들 있어. 걔네 개뻥이야. 댓글원이거나 우리 방송을 호도하거나. 예. 그 뻘소리를 올린 사람 반드시 있어요. 한번 찾아봐. 누가 그런 개소리 올리나? 응답률이라는 건 그래서 1000통이면 1000통은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1000샘플을 걸기 위해서 몇 통을 했나? 전체 통수 중에 받은 사람 비율이 응답률이야. 그런데 그러면 응답률이 10% 미만이면 이거는 발표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돼요. 응답률이 10% 미만이면 정책 위반자는 참조만 해야 돼. 공표하면 안 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5%나 2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응답률 7%, 5%짜리도 막 발표해. 여론 조작용. 여론 조작용 조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요. 첫째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다. 두 번째는 네티즌 여론을 만드는데 그 네티즌 조직을 이용한 거야. 2005년부터 얘네들이 네티즌 조직을 이용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 2002년에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부류인데 그 노사모에서 맨 처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을 퍼돌리는 조가 있었던 거야. 막 모든 게시판에 막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조가 여러 조가 있었대. 그 조 중에 몇 개를 쟤네가 꼬신 거야. 걔네들한테 모여서 강연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 여론을 퍼뜨리는가를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 모임에 갔던 사람한테 내가 들은 거야.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단을 키운 거예요.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몇 개 조를 꼬셔가지고 걔네들의 조직을 이용을 해서 여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건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욕을 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는 막 욕설을 해.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축되잖아. 글을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건전한 댓글 다는 사람한테 악플을 막 달아. 그래서 이 사람이 댓글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네들이 주민번호로 반드시 글을 쓰게 만들어 놓고 주민번호를 50개씩 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한 명이 50개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사모에서 여론을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퍼뜨리는 방법을 도용을 해가지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걸로 얘네가 변경을 시킨 거지. 변질시킨 거지. 옛날에 노사모 때 솔직히 노사모를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던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 노사모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던 거야. 그 전파하는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 전파하는 방식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의 카페를 몇 사람이 계속 보면서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가나, 그거를 얘네가 배운 거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론을 역풍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걸 익명으로 하면 지네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2005년에 이제 그 조직이 가동이 됐는데 2005년에는 이 조직 싸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익명성을 가지고 익명으로 막 그 자유롭게 댓글을 다니까 지네가 그 댓글 조직을 운영을 해도 안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번호 도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2006년에 최진실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개 지랄을 해요. 그래서 2007년에 주민등록 의무화를 시키는 거야. 2007년에. 그래서 댓글을 다루려면 주민번호를 쓰고 글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싸움하던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주민번호를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연스럽고 진보적으로 글 쓰던 사람들을 글을 못 쓰게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지네가 한 명이 50개씩 아이디를 가지고 악플을 달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인터넷 여론을 조작을 한 거예요. 인터넷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한 거야. 그 부대가 있었던 거야. 그 부대가. 예. 이걸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에서 뭐 인터넷 1만 양병설, 5만 양병설 나와. 뉴스로 나왔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돼서 청년 우구나. 그게 인터넷 여론 조작단을 키운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만들어낸 게 지난 대선에 국정원 댓글 민간인 그 협조자. 그게 결과물이야. 이렇게 국민들을 길들여 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진행을 해왔던 거야. 오늘 다 처음 듣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오늘 이 방송 처음 오셨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우시죠? 네. 매니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모두 블랙이야.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댓글에서 옛날에는 네이버 댓글이 저러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저렇게 됐냐? 아예 군인들이 대놓고 쓰고 그리고 댓글원 수천 명이 직업적으로 돈 받고 쓰니까 저 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어느 날 댓글 많은 뉴스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뉴스인데 댓글이 3,000개씩 달려있잖아. 댓글원이 일단 댓글 달아서 올리는 거야. 내가 왔는데 반기지 않아. 아니야, 엄마가 반가워하고 있어 지금. 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댓글 쓸 때 주민번호 의무화가 사라졌어요. 그거 알죠? 인터넷 댓글 쓰는 거 주민번호 의무화 규정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털에서 회원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면 돼. 포털에서 새로 가입하면 주민번호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개인 전화로 인증해야 돼. 그러니까 주민번호 수십 개씩 걔네들이 댓글을 못 달아. 그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글을 쓰자마자 악플이 막 달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그거 노리는 건 뭐냐면 위축되는 거야. 또 글을 못 쓰길 바라는 거야.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개무시하고 다른 댓글 쓰면 돼. 응? 이건 내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한번 싸워보면서 깨달은 방법인데 절대 걔네들이 악플 단다고 거기에 맞상대하면 안 돼. 인터넷으로 맞상대하지 말고 일단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수십 개의 글이 달렸다. 그러면 그런 글 쓴 사람은 눈에 띄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내가 유명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댓글을 달아버려. 그 다음 댓글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와가지고 20명이 댓글을 달잖아. 악플 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러거나 말거나 또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여러분의 댓글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플 다는 거 일일이 읽을 필요 없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서 반론을 제시하고 다 근거 없는 거야. 그거 상대해줘봤자 걔네가 사람 될 것 같아? 타블러가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고 스탠포드 대학 학장이 얘기하니까 그 학장이 배우라 하면서 안 믿잖아. 타블러가 스탠포드 대학 나온 거를 학교에서 인증을 해줬잖아. 그랬더만 그 학교 교직원이 가짜라고.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아무리 진실을 알려주려고 해줘봤자 그 악플 다는 애들은 절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플 달면 내 글에 반응하는구나. 저 새끼들이 쫄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댓글 달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냥 삭제하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예. 내가 쓴 걸 삭제하고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 좌우지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야.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글을 보내면서 상담하는 게 올바른 진실을 알리려고 그러면 막 악플이 달린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나 봤지? 어제 나 방송하는데 뒤하고 개지랄하는데 제가 신경 쓰던가요? 신경 안 쓰잖아요. 어제 내가 방송하는데 현장에 와서 누가 방해를 해도 내가 신경 쓰던가요? 신경 안 쓰잖아요. 개무시하잖아.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야. 내 할 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운데서 듣고 있는 사람들, 중간지대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념 있게 말하는 이 말이 옳다라고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상대를 해줘버리면 논점이 끊어지는 거야. 논리 구조가 무너지는 거야. 절대 그런 애들한테 상대해주면 안 돼. 그런 애들한테 절대 상대해주지 말고 그런 거에 위축돼도 안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글들을 쫙 써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념이 있잖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잖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망치 부인이 물어봐서 거기 동의했어. 그러면 그게 여론인 거잖아.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글 쓰는 거야. 누가 악플을 달든 이건 댓글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댓글원 꼬봉이구나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많은 민주시민들이 더 이상 인터넷 댓글을 안 써. 내가 이번에 세월호가 왜 유가족 폭행 사건이 왜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호도되는데 인터넷상에서 왜 반론하지 않는가 생각했더니 건전하고 합리적인 네티즌들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거야. 그치? 건전하고 합리적인 네티즌들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게 됐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글을 안 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저쪽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퍼돌려지는 거야. 아까도 들어와서 그러잖아. 세월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볼 땐 심각한데 네가 본 세월호법이 거짓말이라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법은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너한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얘기해준 새끼가 거짓말한 거야.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한 걸 유가족이 요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왜 이 지경이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터넷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포기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 옛날에는 방송이 우리 편이었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방송이 노무현 편이었는 줄 알아요? 정현주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노무현을 얼마나 까댔는데 한 번도 언론은 국민 편이었던 적이 없어. 응? 한 번도 언론은 국민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매번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어갔느냐? 언제나 우리에게는 입소문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을 뒤로 나누면서 그래서 언론을 상대하고 언제나 우리가 이겼던 거야.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는 이유, 지금 인터넷상에서 저렇게 미친 그 댓글원이 설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친 댓글원이 설치고 있는 이유는 저것들이 설치도록 건전한 네티즌들이 포기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이버에 댓글 달아야 되나요? 지금은 네이버 댓글 안 보지 않아요? 지금은 네이버상의 댓글 안 보지 않나요? 요즘에 누가 네이버 댓글 그걸 인정한 사람이 있어. 네이버 댓글 국가 댓글원에서 조직적으로 쓴다는 거 다 아는데 누가 그걸 보겠어요. 네이버 댓글 다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근데 이제 얘네가 오유를 되게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오늘의 유머 그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싸움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체가 모일 만한 사이트가 없어. 그치?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2년경에는 뭐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글이었어. 봤던 사이트. 2006년에는 다음 아고라. 아니야, 2007년, 8년. 2008년에는 다음 아고라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봤던 사이트였고, 그 다음에는 뭐, 오늘의 유머. 그죠? 뭐, 미관스 오늘의 유머 뭐 이런 데가 쭉 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사이트가 없어. 그쵸? 현재는 막 뭐라 그러나, 정상적인 네티즌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아고라도 지금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 글 많이 안 쓰잖아.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파리쿡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예. 파리쿡이나 뭐 쌍코나 옛날에 이렇게 그 건전한 카페들도 다들 많이 줄었어. 그래서 현재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우받으면서 마음껏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게 우리 게시판이야. 그쵸? 망치부인 채팅창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글을 써도 위축되지 않아. 내가 볼 땐. 그죠? 오유도 아직 안 줄었어요. 다행이네요. 클릭수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오유? 괜찮은가? 오유가 지금 클릭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파리쿡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이트들 다 죽였다니까?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내분을 일으켜요. 항상 잘 봐봐. 어떤 잘 나가던 사이트가 망하는 과정이야. 파리쿡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막 긍정적인 여론을 몇몇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해. 뭘 모으자고 그래.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서 뭘 하자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그 돈 쓴 내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돈 쓴 내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로 처음에 돈 쓴 사람은 돈을 쓸 때 있잖아요. 또 모으자고 막 으쌰으쌰한 애들이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면서 막 돈을 쓰게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뭐 영수증 줄게요. 그래 놓고 안 주고 막 이래. 그래 갖고 빵꾸가 나기 시작해. 그럼 나중에 모든 책임을 가장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사람에게 몰아.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나게 해. 그리고 나서 무주공산을 만들고 거기서 이간질과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런 현상을 잘 가는 사이트에서 한 번 이상 봤다. 그런 현상을 잘 가는 사이트에서 한 번 이상 봤다. 카페나 이런 데서 이런 일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잘 나가고 긍정적인 사람들의 운영진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지. 예.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렇게 망했다니까?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렇게 망했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여론조사를 완전히 무시하냐고? 선거 때면 수십 번씩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임. 선거 때 여론조사가 제일 문제예요. 선거 때 여론조사 기관이요. 선거 때 만들어지는 기관들이에요. 선거 때 만들어지는 기관들이라서 그 여론조사 믿으면 안 돼. 예. 이 정도면 지금 시청자 수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시청자 수가 많은 거라고. 원래 그 평상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옛날 같으면 지금 한 1,500명 보는 그런 시기야. 이게 이 사이클상. 내가 그래서 되게 고민했잖아. 도대체 왜 인터넷,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가. 사이클상 지금 한 1,500명대, 1,700명대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그나마 이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의견 교류가 되기 때문에 와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시청자 수 적은 거 아니야?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쿡 같은 경우 그래도 되게 지혜롭게 위기를 많이 극복했던 걸로 알아. 되게 생명이 길어. 파리쿡 같은 경우가 지혜롭게 위기를 몇 번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많이 지금 오유가 작년하고 올 봄에 굉장히 공격 많이 당했어. 왜냐면 작년에 오유가 국정원 싸움에 최선두에 서 있었거든. 오늘의 유머 때문에 국정원 싸움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유가 엄청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건전한 사이트들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볼 때 전반적으로 민주 세력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어. 왜 다운되어 있느냐 하면 희망이 안 보여서.
지금 인터넷 댓글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뭐 아우 망치부인 방송 3,500명씩 보더니 왜 오늘은 2,700명밖에 안 봐요. 많이 지친 거야. 너무 많이 지친 거야. 왜 지쳤냐?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 알겠다 이거야. 알겠고 쟤네가 잘못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대안이 있냐고. YTN에서는 맨날 김한길이만 나오는데 다른 멀쩡한 의원들 아무도 안 나오고 맨 김한길 사진만 보여주고 앉아있는데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박영선이 그럴 줄 몰랐다. 안철수가 그럴 줄 몰랐고 박영선이 그럴 줄 몰랐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망치부인 얘기한 대로 지난 9월 달에 얘기한 것처럼 새롭고 강한 야당 만들기 이거에 바람이 불까 기대했는데 전부 다 진보 야당이 쌩깐 거 아니야. 싫다고. 진보 야당들이 절대로 싫대. 이 강하고 새로운 야당 반대한대. 그러면 민주당은 찬성하냐? 민주당도 반대야. 어떻게 뭐 진보당이랑 같이 가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질 못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지쳐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봐봤자 속상하고 그러니까 맨 술 먹고 막 술에 취해서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이걸 8년을 봤다니까. 8년 동안 그랬어. 항상 사이클이 있고 매번 막 열심히 보던 사람들이 막 지쳐가고 지쳐가지고 망치부인 보면 뭐하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4단계다. 이제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에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 1단계 뭐야 인연. 이 여자 왜 이렇게 떠드는 거지? 1단계 다. 2단계 이 여자가 하는 말 검색하면서 들으니까 이 말 맞는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까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단계. 어머, 나 망치부인 못 보면 손이 떨려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잠을 못 자겠어요. 3단계. 그러다 4단계가 되면 망치부인님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요? 지금 도대체 새롭고 강한 야당은 얼만큼 되는 건가요? 왜 답이 안 보이죠? 4단계야.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떠나가지고 이제 막 광야를 떠돌아. 그러다 이제 박근혜가 사과 한번 크게 치면 망치 부인님! 그리고 이제 그때 뛰어오는 거지. 이해가 돼? 이 5단계가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5단계에 와서도 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망치 부인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하다가 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어.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야 돼. 손 든 거야. 블랙 당하고 눈물로 사죄하면서 블랙 해제해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또 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보니까 요즘에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2012년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작년부터 내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사실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비난을 한 거야. 그래서 나이 40에 이 모세가 너무 충격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가. 그래갖고 도망을 가서 40년을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은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줘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거야. 홍해의 기적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광야로 탈출을 했어. 근데 탈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습관들이 막 나오는 거야.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 숨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어. 배신감을 느끼고 깊고 깊은 배신감에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설득해서 결국 모세가 돌아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속상했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했으면 막 화를 내고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그게 신경질을 내고 그랬겠어요. 요즘에는 난 그 모세의 그 고민과 갈등이 이해가 돼. 사실 이제 내가 여기서 방송한 지 1월 17일이 되면 만 9년이잖아요. 10년 차로 접어들어 내가. 만 9년이면 아니야, 만 8년인가 내가 지금? 만 8년 되는 건가? 만 8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07년 1월이었으니까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그러니까 이제 그 7년이 지나서 1월 17일이 되면 만 8년이 되는 거야. 9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2월부터가 9년째야. 그러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맨 게 40년인데, 그러면 이제 거의 4분의 1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 8년이면 5분의 1인가? 그죠? 8년이면 5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실망했어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루고 살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떠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도 안 쓰여. 왜? 박근혜는 반드시 사고를 칠 거고, 사고를 치면 지들이 돌아올 때가 여기 말고 또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가장 기초를 반드시 해야 된다. 기초를 다지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냐? 이 모든 문제, 지금 세월호 문제, 박근혜 문제, 국정원 문제, 이 모든 문제는 결론은 뭐 때문이냐? 국회의원 때문이야. 우리가 국회의원을 똑바로 못 뽑아서 그런 거야.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편갈라서 공천받고, 지들끼리 패갈라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서는 새누리당이랑 합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망치부인 방송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의논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사람을 세우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 지금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지 검증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그래서 더 많이 전파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진보 야당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야당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진보 야당도 보수 야당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포기하지 않는 거. 쟤네가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걸 집어던져? 집어던지고 우리 잠수 탈까? 그럼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개혁, 강하고 힘찬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세월호 특별법 못 만들어요. 재벌 정치개혁 못해요. 아무리 진보야당의 소속 구성원들이 똘똘해도요, 절대 국회의원 못 돼요.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을 만드는 거,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옳은 길을 누가 지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외쳐야 돼.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지금은. 시점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정말로 정치개혁이야. 야당이 모두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역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국정감사와 재벌 증인. 새누리당이 재벌 대기업 대표를 재벌 증인으로 부른다니까 펄펄 뛰고 있는 거야. 경제 발전이 중요한데,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 바쁜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벌 세우게 하는 거냐. 그러니 대기업 그 총수들은 증인으로 못 부른다. 그래갖고 국정조사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재벌 총수들이 경제를 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벌 총수들이 경제 살리고 있어요? 오늘 신문기사 나왔죠? 우리나라 상위 1%가 주식 배당금 72%를 혼자 먹고 있다. 상위 1%가 주식 배당금의 72%를 독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 10%가 94%를 독식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배당금을, 부자 1%가 72%를 혼자 먹고, 그 다음에 부자 10%가 94%를 먹는다는 거야. 94%를. 결국 개미주주는 6%를 갖고 나눠 먹는 거야. 90%가 6%를 나눠 먹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량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난 걸까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량은요, 전 세계 경제 순위를 볼 때 15위 안에 들어요. 13위야. 세계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량이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고. 경제 선진국, 최상위 선진국이야. 200개 국가 중에서 50위권 안에 들으면, 아니 뭐 70위권 안에 들으면 상위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20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면 국내 이 총생산량이 선진국인데 우리는 선진국 국민다운 복지를 누리고 있나요?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전혀. 왜 그러냐?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부는 어마어마한데 그 그러니까 그 성과물, 벌어들인 돈을 다 누가 먹는 거야? 재벌 총수가 먹어버리는 거야. 재벌 총수와 친인척들이 지네들끼리 다 나눠 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배당금. 소위 이 재벌들이 배당한 그 배당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배당금이라는 게 이익이거든요. 기업의 이윤이야. 그러면 이 기업의 이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게 원래 이 노동자들에게 연봉 7천, 8천을 줘야 돼. 우리나라 물가상은. 여러분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봤어요? 이만해. 3,000원짜리 맥도날드가 이만하다고. 우리나라 맥도날드 햄버거 요만해. 그죠? 사이즈가 3, 4배 차이가 나. 가격은 똑같은데. 응? 우리나라 물가가 그만큼 비싼 거야. 우리나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에 맞는 현재 정상적인 연봉 수준은 연봉 7, 8천을 받아야 돼. 4인 가족의 가장이 3인 가족이면 7천, 4인 가족이면 1억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 가정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1억 연봉 되는 4인 가정의 가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이게 부자들이 원래 연봉 7, 8천을 주고 시켜야 되는 일을 연봉 2, 3천에 시키고 있기 때문이야. 나머지 5천만 원, 4천만 원을 지네가 먹어. 이윤으로 남기는 거야.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원래 연봉 6, 7천, 7, 8천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연봉 2, 3천만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연봉을 안 주고, 임금을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그걸 지네가 꼬리 깐 거야. 그래서 그걸 지네가 다 이윤이라고 챙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대기업은 지네가 처음부터 물건 만드냐? 아니잖아. 중소기업으로부터 뭘 받아요? 납품을 받아.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해서 파는 회사들이야. 대기업은. 그런데 그 조립한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제대로 주냐? 안 줘. 이 부품을 만드는 비용은 옛날에 노무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이명박이 달러 환율을 조작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 그 옛날에는 중소기업이 생산 원가가 1이었다면 지금은 생산 원가가 2쯤 드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2배로 늘어난 생산 원가를 대기업에서 이걸 중소기업에게 돈을 비용으로 다 지급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1만 줘. 그러면 중소기업은 2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1만 받아와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일을 어디서 줄이느냐? 임금에서 줄이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한국 노동자를 내보내고 외국인 노동자 임시로 쓰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을 지체시킨 다음에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해버리고 그래서 임금을 아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결국 대기업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부도를 내는 거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사장하고 또 일하고 회사 차리고 이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중소기업하고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대기업이 전부 주식 배당금으로 대기업 총수와 부자들이 주식 배당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가난한 거야.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5년 전, 7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주변에 식당 많아요? 7년 전에는 정말 그 음식점이 참 많았었어. 그런데 지금 요즘에 돌아다니면은 뭐 음식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밥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커피 전문점만 생겼어.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으로 다 바뀌었어. 음식점이. 상가는 비어가고 무슨 저기 전철역 근처에는 커피 전문점만 들어섰어. 그러면 커피 전문점이 왜 들어서냐? 원가는 싸고 원가를 주는 적은데 이윤을 남기니까.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 하는 거야. 커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지 뭘 살 거 아니야.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소비를 못 하는 거지, 소비를. 외식비가 늘었다? 그 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싼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음식값이 2배가 돼서 그래. 옛날에 뭐 7, 8천원, 12,000원씩 하던 옛날에 빕스에 내가 처음 갔을 때 평일에 8,000원, 주말에 12,000원이었다? 지금 3만원 돈 하더라? 그래서 못 간지 몇 년 됐어? 그죠? 3만 몇천 원 하죠? 옛날에 평일에 8,000원이었어. 처음에 생겼을 때. 지금 몇만 원 하잖아. 그래서 외식비가 늘어난 거지. 외식이 늘어나서 외식 횟수가 늘은 게 아니야. 외식비가 늘어난 건 음식값이 비싸졌기 때문이야.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밥 4,500원에서 5,000원 먹고 다녔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 된 다음에 7,000원, 8,000원 되더라고. 지금 12,000원, 1인분에 만원, 12,000원 하잖아. 그지? 1인분에 만원, 12,000원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2배 이상 밥값이 오른 거야. 5,000원에 못 먹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제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영업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 파업한다고 식당 사장님, 옷집 사장님,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욕했지. 솔직히 얘기해봐. 옷집 사장님, 음식점 사장님, 술집 사장님,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빨갱이 새끼라고 욕하면서 골프 치러 다녔잖아,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 노동자들이 님네 소비자예요. 음식점 소비자, 술집 소비자, 옷집 소비자.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여러분들 가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런 얘기 몰랐잖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모르고 지냈다고. 노동자들이 제값을 받아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게 되고,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아야 그 위에 소비층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소비층이 형성이 돼야 또 그 위에 소비층이 형성이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건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라는 거야. 지금 지금 국회에서 재벌들 왜 부르는지 알아요? 왜 노동자에게 제값을 안 주느냐고 부르는 거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서 재벌들을 경제 살리기에 바쁜 재벌들을 불러서 벌 세우게 하냔 말이나,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미안해요. 개새끼는 이런 짓은 안 해. 이 지렁이 새끼들, 지렁이도 유리한데. 벌레 새끼들아, 씨. 이 모기 새끼들아! 뭐? 재벌들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벌 세우기를 해? 이 짐승반도 못한 새끼들아! 이 기생충 같은 언내기들아! 재벌이 경제 살리는 거 봤냐? 어따 대고 재벌이 경제 살리란 개소리를 해. 자, 더 웃긴 건 박근혜야.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이제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230명이 찬성을 했어. 근데 박근혜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개헌을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딱 압력을 넣은 거야. 삼권 분립이라며. 삼권 분립이라서 특별법 찬성 못 하겠다며. 헌법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갖는 권한이야.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되겠다라고 발의할 수 있어. 대통령도 개헌해야 되겠다고 발의할 수 있어. 경제를 살려? 아니,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개헌 못하냐? 이건 뭔 말이야. 개헌 안 하고 경제는 살렸냐고. 재벌 아가리에만 다 퍼다 줘놓고 언제 네가 경제를 살렸다고 경제 때문에 개헌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뭘 알고 떠들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괜히 흥분했나?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린다?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줘야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연봉 5천만 원씩만 줘봐. 경제 살아나. 재벌들이 외국에다 부동산 빼돌리고 재벌들이 배당금 받아가지고 몇 조 원씩 챙기고 있는 그 돈, 노동자들한테 연봉 5천만 원씩만 줘봐. 대한민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연봉 5천만 원씩 받잖아? 대한민국 경제 저절로 살아나. 온 나라가 전 세계 1위가 될 거야.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저것들이 경제 민주화라는 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고 중소기업에게 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일한 사람들이 제 돈을 받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권력자와 부자들만 그 모든 걸 독점한다면 절대 경제 살아나지 않아요. 경제 살린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영세 자영업자든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국민 가계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가계소득을 올리랬더니 빚을 얻으래, 씨발. 이러라고 자꾸 등신 쳐잡고 있어요.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애용합시다. 무엇보다 망해가는 농업을 우리 손으로 되살립시다. 중소기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 농어촌 살리는 일 우리가 앞장섭시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마음에 안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뉴스타파 여기 우리 자료실에 좀 올려주세요. 다음 방송 내가 10월 10일 날 지방을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지방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그냥 10월 10일은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할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신랑은 10월 10일에도 방송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던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적이 불렀어요. 하늘을 달리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도 모자라고 체력도 모자라고 죄송합니다. 안 돼. 내가 쉬면 해외에서 도대체 왜 방송을 안 하냐. 네. 기본을 바로 세웁시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 필요한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들으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여러분 그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어려운 말이죠. 희망의 질량이란 말은 이 질량이란 말은 무게와 부피를 합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하고 부피를 같이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 게 질량인데 이 질량이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이란 말은 질량 불변의 법칙.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양, 그게 질량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절망적일수록 희망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는 분노는 나를 태우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분노는 에너지가 된다. 지금은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가 될 거예요. 명량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대사에 우리 후손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거 알까? 모르면 잡놈이지.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돼야 돼요. 그까짓 악플러들 새끼 때문에 한 놈이 50개의 아이디 훔쳐가지고 악플다는 새끼 때문에 위축된다면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겁니다. 국가 댓글원에서 돈 주고 댓글 시키는 멍청한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한다면, 절망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겁니다. 후손들 앞에 당당한 우리가 됩시다. 어차피 인생 한 번은 죽어. 죽을 때까지 폼나게 살다 죽자 이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꿈꾸는 세상,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세상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새롭고 강한 하나의 야당. 정말 누가 들으면 미쳤구나 할 만큼 터무니없는 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위해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갈 길을 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자, 지금까지 더봉고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3,49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
불타는 10미닛으로 여러분의 스티커는 1000명방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별풍선은 망치분의 소송 비용으로 이용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어요.